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 역시 해외 여행력이 없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 까먹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저희가 2월에 이 화요일부터 그 31번 확진자 때문에 막 확산되는 게 이제 그 시기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 비상 체계를 한 20일부터 이렇게 쫙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대부분이 80% 넘게 발달장애인 당사자 분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되게 적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많이들 조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맞아, 여기 동대구역 앞에서 제일 번화가인데 그러니까 진짜 대구 사람들은 외출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월 23일 날 자가격리가 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현재 저는 아무런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가사 일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집안에서는 기어다니기 때문에 무릎이랑 발이랑 너무 아픕니다. 만약 제가 양성 판정이 된다면 활동 지원 없이 자가격리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지원 인력이 없었고요. 긴급하게 자가격리자에게 들어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직구도 상 저 포함해서 2명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2m 거리를 쭉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침대에서 주방까지가 2m거든요. 씻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려면 솔직히 이제 30cm 거리가 더 가깝게 되거든요. 저 때문에 이제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 오는 그리고 구청에서 오는 물품들 중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것과 미리 준비해도 물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셔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네요. 2월 23일쯤에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사 확진이 되면서 사람센터가 이제 거의 장애인 한 13명 정도가 자가격리가 막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계속 사람센터 터지고 나서는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본 거죠.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리고 회의 때 이제 매일 긴급 회의를 했었으니까 저희 26일에 저희 입주자분이 발열이 있었고 열이 있다고 하니까 병원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머물면서 며칠 경과를 봐라. 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보건소를 통해서 빨리 검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계속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체 채취하러 보건소에서 왔어요. 주택으로. 그래서 검사를 그날 받을 수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열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혹시나 모르니 근무하는 활동 지원사 분도 대면하지 않고 2명의 자립주택 담당자가 방호복을 입고 야간 지원을 계속 했어요. 거실에서 계속 머물면서 입주자분이 뭔가 필요할 때 이제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조금 했었거든요. 28일에 밤 10시 반에 확진 문자가 왔고 긴급회의를 밤 11시 긴급회의하고 대구시랑 새벽 한 1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원이 아예 안 된다. 밀려 있어서 대기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방호복 입고 너희들이 들어가라. 이게 최선이다. 이런 것들. 네, 이게 최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혼자 있고 이런데 어떡하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세심하게 조금 뭐 방호복은 어떻게 착용해야 되고 어떻게 폐기해야 되고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그냥 감행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았었고 한 팀은 그렇게 이제 동거하시는 분의 짐을 싸서 이제 임시 거주지로 이동을 했고 태연님도 혼자서 자가격리 14일을 그 공간에서 혼자 지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생활 지원이 필요했고 근데 저희 이제 상근자가 그렇게 또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서 그렇게 생활 지원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한 팀은 이제 그 집에 머무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무르려면 누군가는 또 지원이 필요하고 그 주택의 담당자가 어쨌든 마음을 내서 본인이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하루 동안 그렇게 확진자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8인실 그 병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 없이 혼자 이제 가방 싸서 그렇게 119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의사랑 통화가 됐는데 이미 이미 폐렴 증상이 진행됐고 지금 상태가 좋다고도 할 수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절대 둘 수 없는 이게 생존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적어도 생활치료센터 입원 요 두 가지 체계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제도와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죠. 아마 한 7월 10일경이었을 거예요. 최초 확진자에서 총 6명이 감염이 되었고요. 6명 감염에서 자가격리자가 한 54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6명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중증장애인이에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위해서 접근권이 좀 가능한 병원을 찾다 보니까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아마 그때 아침에 확진이 이제 받았는데 저녁 때인가 그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 연락이 와요. 근데 보건소에서 우리는 장애인이어서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청하고 확인하고 또 구청에서는 지원할 게 없다고 또 서울시하고 확인하고 계속 반복적인 이제 일들을 하고 특히나 자가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복지부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자가격리자한테는 장애인에게 24시간 2주 동안 활동 지원하는 생활 지원이 있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자가격리 판정이 되면은 24시간 활동 지원을 판정을 내려줬는데 보건소에서 그게 안 돼서 그럼 확인하고 특히나 54명 중에 한 20명 정도가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8구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마다 보건소에 각각 연락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경험이 있어야 근거가 있는데 전혀 연락받은 게 보건소 담당자는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자가격리자가 나타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가격리 3일 동안 혼자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더 중요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제 자가격리된 사람들한테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원칙은 서울 같으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공적 자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1인 3조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원칙에만 고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명 가까운 이 중증장애인 자가격리 됐는데도 한 케이스도 연결을 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저희가 다 연결했던 상황. 그럴 때 많이 속상했어요, 사실. 메르스 발생 당시에 병원 응급실에서 그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병원의 심장 투석을 위해서 이제 자주 그 병원에 이제 다니시던 중증장애인 두 분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두 분 다 평상시에는 활동지원사라는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가격리자가 되면서 지원이 끊기고 너무나 어렵게 14일이라는 기간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분이 혼자서는 일상을 전혀 유지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분은 자기가 이제 투석을 받았었던 또 확진자가 나왔던 그 병원에 결국 입원을 자발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병원 생활 역시도 굉장히 어렵게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다음의 감염병 상황에서도 다시 발생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두 분을 원고로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5년여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복지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면담도 요청을 하고 했지만 그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5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한 장애인의 대응은 뭐였냐면 단계를 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데 수어 통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 통역을 세워라 라고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그리고 1339라는 그런 이제 상담 대응하는 번호를 만들었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혀 그 번호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가 생겼는데 선별진료소에 휠체어 장애인에 접근이 안 되거나
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이 전혀 안 돼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각장애인분들이 수어통역사를 데리고 그 이제 질병 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강북구가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 영상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영상 전화기는 강북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강북구민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공적으로 배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 누가 대신 마스크를 수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족인 경우에만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스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각 이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니까 병원이 이제 장애인은 그 확진에 대한 간호뿐만이 아니라 일상 지원도 병원에서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체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분만 그냥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상태가 돼서 장애인분이 치료를 받으러 들어갔지만 일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됐고 이 치료센터나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병원이나 치료센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서 확진을 받고도 집에 며칠씩 있어야 된다거나 이 건건이 전부 다 단 하나도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모두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어요. 네. 복지부에 문제 제기하는 거, 앞에 찾아가서 대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을 하고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사실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내용이 바뀔 수 있었던 건 이런 이제 싸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마 이게 없었으면 전혀 이제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건건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을 했고 복지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인권위원회 진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임시적인 조치들이라도 계속 이제 마련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감염병의 상황에 이제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처음에 이제 사망자는 정신병원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정신병원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이런 곳에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감염병 상황에 부족한 의료 체계나 환경이 이제 드러났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알려지고 보여지는 내용은 숫자를 중심으로만 파악이 되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런 위급 상황에 이제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가 고민이 되어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고민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지금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